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8번째 페이지, 잡지사 구독자들에게 범상치 않은 물건들을 알선해주는 명품 브로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저희가 3주째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전국의 명품들을 찾아서 트레저 헌터 느낌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첫 시간 국립부여박물관, 지난 시간 국립경주박물관에 이어서 오늘은 국립김해박물관의 명품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삼국시대라는 시대명, 그다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을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좀 익숙하긴 하지만 동시대에 500여 년이 같이 있었던 나라가 가야, 그다음에 북쪽에는 이제 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국 또는 오국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삼국유사, 삼국사기 쓴 분들은 왜 삼국이라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마지막에 신라랑 그 어떻게 보면은 크게 뭐 쟁패를 벌였던 나라가 백제 고구려였으니까 그때 신라의 통합 전쟁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신라 그다음에 이제 고려까지 연결이 됐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김부식이라든지 이런 스님이 볼 때는 삼국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가야 부여에 대한 기록이 다 있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삼국사기에서 신라 백제의 가야 역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아예 가락과 관련된, 그러니까 금강가야와 관련된 얘기들을 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때는 가야 역시 뭐 또 잃어버린 왕국 뭐 이런 뭐 이렇게 많이 잃어버리셨었던 건데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였고.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가야 역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옛 가야 지역에 국립박물관들이 몇 개 들어섰습니다. 이제 국립김해박물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으로 변신을 꽤 하고 있으나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야 박물관의 하나로 알려졌던 게 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도 가야박물관 중에 하나로서 이제 꼽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야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큰 전기 연맹의 맹주 역할을 했던 게 김해에 있었던 금관가야이기 때문에, 금관가야가 김해 지역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야를 대표하는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국립김해박물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립김해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신라 금관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금관가야는 왜 그것도 금관인가요? 그래서 아닙니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말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관가야의 금관은 무엇인가? 예, 금관가야의 금관은 일단은 한자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크라운은 아닌. 크라운 아니다. 네, 왕관 그래서 아니다. 관자가 관청을 뜻하는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쇠금자에 관청 관자를 써서 금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가야는 뒤에 여러 가야 뭐 아라가야 그다음에 대가야 같은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금관가야는 자신들을 금관가요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스스로 부른 명칭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가락국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금관가야라는 이름이 붙었던 배경을 찾아보니까 신라가 나중에 오소경을 설치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중원경, 서원경, 그리고 뭐 충주, 청주 이런데, 그다음에 북원은 강원도.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원주. 맞나요? 네, 원주. 남원은 남원 어디지? 그냥 남원. 지금 남원. 지금 남원.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금관경이라고 김해를 오소경의 하나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금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배경, 당시 이제 그 신라에서 그 고민이 뭐였었냐면은 이 지역의 특징이 뭘까? 그렇다고 가야경 하면은 너무 옛 역사를 이렇게 다시 살리는 거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철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자를 골드로도 번역을 하지만 아이언으로도 번역을 하잖아요. 쇠철. 쇠금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이렇게 철과 관련된 재련 제철이 많았던 그런 공간이어서 그거를 관장하던 관청이 여기 있어서 그래서 이 지역을 금관이라고 부르자라고 했고, 그 이름이 그대로 고려 때까지 이어집니다. 고려 때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야에 대한 이름들을 붙이게 되면서 이 일대는 금관과 관련된 가야니까 금관가야. 그러니까 철로
유명하긴 진짜 유명했나 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가야를 얘기를 할 때 크게 이제 두 개의 키워드로 접근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야는 철의 왕국.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을 살펴보면 가야 역사 유적을 보면은 어디서든지 철로 된 유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옛 가야 박물관과 관련된 곳, 국립이든 아니면 그 지역에 있었던 뭐 시립이든 이런 박물관을 가면은 철제 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철의 왕국 가야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갖거나 이제 역사책을 공부하다 보면 머릿속에 남는 키워드 그렇죠. 하나가 되고요. 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제 낙동강. 낙동강.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섬진강도 일부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낙동강을 통해서 이제 서로 연결했던 그러니까 소국이긴 하지만 소국들이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인 외교적인 동맹체를 만들어서 주변의 강국이었던 뭐 백제라든지 신라에 대항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키워드. 그러니까 하나는 강한 군사력과 약간의 경제력.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각각 작은 나라로 있으니까 큰 나라로 묶어내는 낙동강이라고 하는 어떤 통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그 국립 김해 박물관과 관련된 명품도 여기와 관련된 곳을 아하. 찾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특히 그 말씀하신 첫 번째 키워드 철로 유명했던 가야다. 네. 이게 오늘의 명품과도 연관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로 유명한 것 그리고 이제 철과 관련된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뭘까? 그래서 저 머릿속을 딱 하고 관통해 나가는 것. 야, 이거만한 게 없다. 그래서 그래요? 뭐 떠오른 게 있으셨군요. 예.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요? 이거는 가야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이다라고 판단했던 게 바로 네. 가야 기마 인물형 톡입니다. 아, 기마 인물형 톡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야 기마 인물형 톡이 저건 톡이잖아요. 그렇죠. 철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저 가야 인물형 톡이의 일단 쓰임새는 술잔. 아, 저거 술잔입니까? 네, 양쪽에 잔이 있어서 양쪽에 아니, 이제 저걸 뭐 손잡이 같은 게 러브샷 하는 건가요? 뿔잔이에요. 그래서 저걸 예, 어떻게 예. 마실 건가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상한데 저거. 멋을 부렸으나 과연 저걸로 술을 마실 수 있는지는 조금 애매한 예.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부분을 보면은 가야의 그릇에 늘 등장하는 굿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굿받침이기 때문에 일정한 의식용 그릇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굿하다 할 때 굿인가요? 아니요. 굽. 굽. 아, 발굽할 신발 때 굽. 굽할 때 굽. 예. 그래서 이제 그 옛 그릇들은 본 몸통이 있으면은 받침이 굉장히 커요. 네네. 그래서 아예 받침만 따로 높이가 한 1m 정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그 위에다 이제 그릇을 올려놓거든요. 진짜 높네. 예, 그래서 그걸 붙여놓은 케이스가 있는데 저거는 이렇게 붙여놓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신라의 기마의 무령 토기는 그냥 토기였거든요. 예. 그냥 말이 땅을 이렇게 밟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렇죠. 저기는 굽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차이가 나는데 네. 철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네. 저 기마 인물형 토기에 등장하는 말과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 말과 사람의 모습을 보니 말을 보면 두르고 있네. 말도 뭘 두르고 있네. 그렇죠. 저게 전부 다 철갑이에요. 철갑옷이군요. 네, 그다음에 말 머리 부분도 확대를 해서 보면은 말 머리 위에도 이렇게 뭔가 보호하는 철로 된 것들을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인물이 앞에 뭘 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방패예요. 아, 방패 들고 있네. 네, 그리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고 네. 온 몸에 역시 철갑을 두르고 있어요. 저 머리 위에 하나 삐죽 튀어나온 건 그게 네. 투구인데 투구 약간 이렇게 지금 갓처럼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것. 아, 네, 고깔 그래서 모양이구나. 고깔 모양의 투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유물을 제가 이제 꼽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어떤 유물들을 볼 때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국시대 떠올리는 낱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뭐냐면 네. 개마무사. 개마무사. 그렇죠.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네. 무사와 말 전체를 모두 갑옷으로 덮은. 말까지. 네, 그래서 중장 기병. 기병은 기병인데 뭐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네. 전체를 갑옷으로 다 덮어가지고 네. 지금의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를 중장 기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미지는 거죠. 좀 고구려랑 어울리는 이미지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고구려의 철기병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나중에 이제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고 거기에 5만 대군을 보냈는데 추정컨대 상당수가
철기병일 것,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개마무사일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야, 말까지. 그러니까 말하고 사람이 전부 다 완전하게 철갑을 두르면 어지간한 화살을 쏜다고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화 속에 보면 화살이 너무 잘 꽂혀요. 예. 근데 안 꽂혀요. 아, 철갑을 뚫고 막 꽂히죠. 잘 안 꽂혀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 예. 이게 잘 안 꽂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대가 이렇게 쭉 뭐 한 만약에 10,000명이라 그러면 네. 앞으로 100, 그다음에 횡으로 100이거든요. 이 부대가 쭉 걸어오면은 진짜로 지축이 흔들립니다. 그거 진짜 한 부대가 전체 그러려면 국방 예산이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 밀어버리면 예. 거기에 적절한 무장을 하지 못한 군대는 네. 그걸 보는 순간 오금이 저려서 더 이상 압도당하죠. 예.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겠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고구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그래서 고구려에 있는 요동 지역에 있는 고분벽화 보면 개마무사 모양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고고학적 유물로는 그러니까 발굴을 통해서는 예, 예. 개마무사와 관련된 흔적이 고구려 쪽에서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 뭐 실제 갑옷이라든지 실제 갑옷, 그러니까 말갑옷이라든지 사람이 입었던 갑옷은 고구려 쪽에서는 거의 발견이 안 됐어요. 기록에도 있고 그림에도 있는데 그렇죠. 실물이 안 나왔어요. 네, 그건 이제 아무래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고구려의 무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유물을 보관하기 어려운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아, 두 번째는 이게 북한 땅이잖아요. 아직 그런 발굴이 조금 그러니까 미비했던. 북한 지역에서 발굴이 그렇게 촘촘하게 이루어졌을까 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은 야, 있습니다만은 그렇구나.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네. 오히려 이 말 갑옷이건 사람 갑옷이 네. 많이 발견되는 거는 네. 고구려가 아닌 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라고 볼 가야까지.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현재까지 발견된 갑옷의 60%, 그러니까 한때는 90%였어요. 예. 초기에는 예. 90%가 가야에서 나왔고. 아, 가야에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신라 백제에서도 좀 이렇게 발굴이 되면서 뭐 예. 공산성에서도 발굴이 되고 어디서 발굴이 되면서 거기다 이제 가죽 갑옷까지 뭐 더하면서 음. 그 어떻게 보면은 전체 비중은 점유량이 낮아지지만, 60%로 떨어졌지만 아니, 그래도 대단하지. 그래도 우리가 가야라고 하는 나라를 백제 규모를 신라보다 어쨌든 작았던 나라잖아요. 훨씬 작았던 예, 나라죠. 그쵸, 그쵸.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가야는 어떻게 보면은 갑옷의 나라. 갑옷의 나라네. 그래서 국립김해박물관의 중요한 유물을 예. 저 토기가 아니라 예. 갑옷. 갑옷으로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절체 유물로 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기마 인물형 토기를 명품으로 선택을 했으나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나요? 이게 이제 약점 아닌 약점이 있는데요. 예, 약점. 예, 가야 기마 인물형 토기의 약점은 예. 저게 전 너무나 당연하게 예. 김해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해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제 기억이 잘못됐나 봐요. 저게 경주에서 본 거예요. 아, 저 지금 경주 국립박물관에. 예,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은 예. 국군 기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군은 이양선 선생님이라는 분의 혼데 네. 그분을 기념하는 기증관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기증을 한 660여 점을 기증을 했는데 거기 안에 저 기마 인물형 토기가 전시가 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땅에 네. 가야를 대표하는 토기가 그러니까 가야 것 중에서 국보로 지정된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경주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 김해 국립박물관이 없으면 몰라. 그렇죠. 있는데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이유를 이제 예. 찾아봤더니 이 국군 이양선 선생님이 이제 원래 이제 그 평안도 쪽에서 숭실학교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 세브란스에서 공부도 하고 해갖고 이렇게 막 의술을 펼치다가 월남하셔갖고 자리를 잡은 데가 경북대학교예요. 아, 경북대에 계셔요. 그 이유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물도 수집을 하고 뭐 이렇게 아.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예. 그러던 어느 날 누가 화랑에 예. 저 토기를 내놓은 겁니다. 네. 근데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내놨는데 이분이 이제 유물을 수집하는 분들은 감각적으로 일정한 역사 연구자나 고고학 연구자보다 진품인 걸 알아내는 눈이 빠르게 센스가 나타납니다. 딱 있으시구나. 이게 왜냐하면은 통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보는 것과 실물을 통해서 보는 게 약간 격차가 있다고 하지만 네. 실물을 볼 때도 굉장히 탁월한 그 감시관이 생기거든요. 저거 괜찮다. 그래서 저거를 이건- 팔라 그러니까 이제 안 파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팔면 이분이 안 돼. 누군지 아니까. 아. 이분이 수집간 걸 아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청화백자 예.
당시 청화백자는 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텐데 그걸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기를 이제 입수를 했어요. 입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그 자신이 이제 말년에 이제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을 하겠다라고 기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주박물관에서 이 기증을 받으면서도 약간 떨떠름한 게 다 좋은 유물인데 저거는 가짜 같습니다. 아, 그렇게 봤어요? 박물관에서? 너무 새 건 거예요. 아, 보존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됐고 두 번째는 원래 어떤 유물이 나타나면은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유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비슷한 유형의 유물이 가야에서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처음 보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받기는 받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막 전시관도 막 꾸미고 이럴 텐데 쟤는 뭐지? 이러다가 거기에 이제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오셨던 이제 한병삼 교수님이 볼 때 저거 대단한데? 그럼 자료를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가야의 영향을 받았던 일본의 나라 쪽에서 비슷한 토기 조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전체 모습은 아니고. 그러면 저거는 최근에 만든 게 아니라 옛날 진품. 거고 그러면 저거는 신라 계통이 아니라 지금 굿받침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가야 쪽의 그릇이 맞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논의 끝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보로 등재가 됩니다. 국보로 그 관장님이 잘 보셨네. 네, 그래서 1990년대 국보로 등재가 돼서 실제로 이양선 박사님의 컬렉션 600점이 넘는데 국보로 지정된 건 저거 하나예요. 처음에는 약간 찬밥 신세였는데 그렇죠. 저기 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경주박물관은 그분의 뜻을 기려서 국군 기념실을 딱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가야 쪽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김해나 뭐 이제 이런 분도 뭐 이렇게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경주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저게 가야 거라는 이제 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료를 다시 쭉 찾아가서 고고학 발굴된 자료를 보니까 추정컨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김해 덕산리에서 거기 보면은 가야 귀족들의 고분이 있어서 발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좀 파묘도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김해에서 나왔네. 덕산리에서 나왔네. 그래서 돌려달라? 그래서 처음에 경주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심지어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출토지 미상. 미상? 이렇게 적은 거. 왜냐하면 그게 국보로 등재할 때 거기 보고서에 있었는데도 사실은 이제 이게 정확하지는 않기는 하죠. 왜냐하면 발굴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전에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해 쪽에서 뭐냐 이거 실어라.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경주박물관에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되면 우리 쪽으로 혹시 되면은 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도 있는데 이쪽으로 보내주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경주박물관으로서도 난처한 게 이양선 박사님은 여기다가 기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조금 어길 수는 없어서 그분의 전시관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일단은 좀 교착 상태인 걸로 추정이 되니까. 이거 제가 볼 때 가야에 살았던 그 가야인들이 하늘에서 이걸 보고 있으면 피가 거꾸로 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김해에 가면은 시내 곳곳에 엄청나게 크게 만든 저기마 인물형 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경주에 보란 듯이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왜 그 백제금동대학로가 부여시내 곳곳에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던 이유가 저게 김해에서 봤구나라고 착각을 한 게 사실은 제가 김해 답사를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봤던 것들을 김해 박물관으로 보고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좀 어렵네요 풀기가. 하지만 이제 저 토기에 있는 철갑옷. 그렇습니다. 철갑옷만큼은 김해국립박물관에서 우리가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에서 발견된 갑옷 유적이 한 60%, 한 300벌 정도가 이제 그 가야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김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물이 경주에 있었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철의 왕국 가야라는 이미지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연결을 찾아가 보면은 덩이새라는 게 나옵니다. 덩이새? 그러니까 이렇게 넓적해서 도끼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길다란 쇠 판때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저거를 이제 1차 가공을 해놓은 거예요. 저거를 조금만 다르게 가공을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끼가 되기도 하고 창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거 자체가 가공하기 편하고 들기가 편하니까 지금 발굴된 자료를 보면 전부 다 10개 단위로 묶여 있어요.
그 엽전 같은데? 그렇죠. 화폐 같은데? 그렇죠. 네, 화폐. 이게 그러니까 아마 뭔가 네. 물건을 주고받을 때 네. 이걸 대금 형식으로 지불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화폐로도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실물 화폐로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야의 대성동 고분이라든지 김해의 대성동 네. 고분이라는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 그러니까 시신 밑에 이렇게 쭉 깔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야의 철을 상징하는 유물이 아닐까 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옛 가야 지역에서 저런 그 덩이새가 1,200개가 발견이 됐어요. 많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가야 지역에서만 한 900점이 나왔으니까 네. 그 김해 지역에서만 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철의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았는데 또 뭐예요? 네. 네. 같았는데 경주에 경주에 황남대총 황남대총 안에서만 1,300개가 나왔어. 황남대총 하나 안에서만 하나에서만.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무덤이라고 하는 금관총에서는 700개. 가야 통틀어서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경주에 2개 무덤에서 2,00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가야만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덩이새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예. 이제 이게 가야에서만 나온 것처럼 약간 그렇게 생각하도록 여러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가 규모를 따져보면 가야에서 나온 것도 엄청 많은 거죠. 그렇고 당연히. 또 한편으로 예. 이제 가야가 철 재련 기술이 높았고 그것을 일본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네. 가야만큼 신라도 때에 따라서는 발견되진 않았지만 백제나 고구려도. 왜냐하면 이게 주로 무덤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무덤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좋게 얘기하면은 부장품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버린 거예요. 지금 쓸 수 있는 이 핸드폰을 네. 부장품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면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죠. 그게 진짜 좋은 건데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왜요? 그게 네. 돈이 남아도니까. 남아돌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렉스네, 플렉스. 그래서 예. 예를 들어 저기 뭐 중동에 이제 뭐 만수르 같은 사람이 나는 삼성 갤럭시 200개 깔아줘. 그러면 그 가격이 우리가 치면은 몇 억에 해당하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밑에 깔고 있으면 나중에 발굴했을 때 야,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겠다. 황남대총이 그 느낌이에요. 황남대총. 그러네. 그러니까 700개를 거기다 깔았다는 얘기인데 그래 자료를 보니까 당시 철광석 굉장히 좋은 철광석 100kg 안에서 예. 추출할 수 있는 철이 2kg에서 4kg입니다. 그럼 그 철광석을 도대체 몇십 톤, 그렇지. 몇백 톤을 깨서 단가가 안 나오네. 만들어야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여기다 깔았다. 내가 누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네. 플렉스하는 거를 이런 걸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거의 규모는 한편으로 그 시대 지배자의 어떻게 보면 권위. 네, 권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경제력과 재력.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치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황남대총 거라고 주인 누구야 진짜 너무 볼 수가 궁금하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은 먼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덩이새보다는 철갑옷이 진짜 가야의 정수다. 네, 김해박물관 가면 예. 이제 그 갑옷이 이제 쫙 펼쳐져 있는데 예, 처음 예, 예. 우리를 만나는 것은 판 갑옷이에요. 판 갑옷이요. 네, 예. 그래서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 입었을 것 같은 그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 그런 갑옷. 그래서 저거 입고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갑옷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판을 만들었는데 길쭉한 판을 이어서 붙이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삼각형 판을 붙여서 이은 것, 우리나라는 네모판을 붙여서 이은 것 이런 것들로 전체 몸통을 싸고 그다음에 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제 보호하는 경갑이라고 그러네. 하는 그런 것들하고 이제 투구를 하나의 세트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갑옷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갑옷은 굉장히 단단해서 무사의 몸을 지켜주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런 갑옷과 비슷한 것들을 말이 입는다라고 한다 기마무사.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제 천하무적의 무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 갑옷도 나오나요? 그렇죠. 말갑옷도 같이 나오는데 네.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말갑옷은 만약에 저렇게 판갑옷으로 만들면 말이 못 움직여요. 너무 무겁지. 그래서 머리 부분은 판갑옷과 비슷한 여러 조각의 쇠판으로 만들었지만 몸은 비늘로 만든 보통 미늘갑옷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미늘 갑옷.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마무사의 모습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구려뿐만 아니라 가야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할 때 그 나라에서 특징으로 얘기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예.
유일한 것은 아니다. 아, 그 나라만의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그래, 것 같아요. 그래, 고구려만의 것이 아니었네. 왜냐하면 고구려 네. 백제시 이렇게 신라 가야 싸우다 보면 뭐 쟤네들 뭐야? 쇠로? 그럼 우리도. 쟤네들 뭐야? 갑옷 그럼 쟤네들 말에다가도 씌웠네? 그럼 우리도.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질 그렇겠지.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상상해 보면은 오히려 고구려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고구려 이제 그림으로 많이 그렸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에 그 가야 고분 편 우리가 할 때도 했지만 가야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기록이 너무 적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저런 계마무사에 대한 내용은 기록에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가야의 저 토기가 발견됐을 때 저게 왜 가야 토기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야에 대한 계마무사에 대한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겠네. 그러니까 만약 그걸 알았으면은 저 토기를 보고 아 드디어 우리가 발굴했던 여러 자료들을 증명해 줄 토기가 나왔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네.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런 판 갑옷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기다 창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칼을 휘두른다거나 이게 너무 무겁고 말도 무거운 거예요. 기동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국 모두 한 4세기에서 5세기에는 예. 판 갑옷을 다 버리고요. 예. 비늘 형태의 우리가 아. 알고 있는 짤랑짤랑하는. 아, 사극에서 많이 본 거. 네, 예. 그래서 그걸 가죽으로 다 이어가지고 아. 이렇게 조금 더 운신의 폭이 편한 그런 어떤 비늘 갑옷 형태로 바꾸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네. 가야 고분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여러 모습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갑옷들의 형태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바탕으로 이제 박물관에 가면은 옛 가야의 병사들이 어때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렇다면은 가야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을 텐데 이런 계마무사가 있었다면은 그러게요. 예. 그러면은 왜 신라 백제에 밀렸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계마무새 부대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건 좀 엄청나다. 기병 부대가. 예. 근데 고구려나 백제, 그러니까 고구려를 제외한 백제 신라 특히 가야 같은 경우는 소수의 지휘관들만 아. 전면에 설 때 저 토기에 나온 사람은 지휘관급이었구나. 지휘관급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로 볼 때는 우리는 부대가 전체가 예. 갑옷을 입고 탱크처럼 쭉 밀고 나가는데 네. 여기는 돌격하는데 몇 분만 그러니까 그 파괴력이 생각보다 약하고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고구려에 비해서 백제신라 가야의 계마무사에 대한 기억들은 좀 흐릿하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마치면서 가야 지역에서 뭐 다른 뭐 톡이라든지 좀 실용적인 용도의 유물도 나온 게 있다던데. 네, 그래서 가야와 관련해서 그 지금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가야 고분군이 7곳이고 그 외에도 가야와 관련된 곳들, 아까 말씀드렸던 진주박물관 같은 곳에 가면은 네. 어마어마한 양의 토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토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철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기술하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의 불로 녹여서 그러니까 구리 광석을 녹여서 추출이 가능하지만 이 철 같은 경우는 풀무지를 통해서 인공 상태의 불로 1100도 이상 올려야 네.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불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정도 온도로 토기를 구우면 네. 거의 유리와 가까운 토기가 만들어져요. 와, 유리세공. 네, 그래서 저 토기도 가만히 보면 기마인문형 토기도 보면은 겉에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요. 아, 이게 그렇군요. 자연 유약입니다. 거기에 재가 얹어서 날아가서 얹어서 붙었다가 그게 녹아서 붙으면은 네. 그러면은 반짝이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거를 자연 시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새 것처럼 보였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약이라고 하는 게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잿물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재를 녹여서 만드는 게 유약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자연 시유가 되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온도가 그렇게 올라갔으면은 왜 자기가 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도기 형식의 토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자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안 바뀝니까? 라고 그러게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흙이 달라요. 아, 다른 흙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토기 흙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흙인 반면에 예. 자기 흙은 고령토라고 하는 아, 그렇지. 유리질을 포함하고 있는 흙이어서 얘는 구우면은 투명해지는 유리처럼 네. 반짝이는 자기가 되지만 예. 얘는
아무리 강해서 그러니까 소리가 유리처럼 땡그랑하고 날지언정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로 변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도만큼은 굉장히 단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야 사람들이 정말 예쁜 토기를 잘 만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언제 나중에는 가야 토기 머그컵 한번 이렇게 전시회를 할 정도인데 진짜 예쁜 컵들이 전시회를 하신다고요? 할 정도로 아, 예. 정말 토기 사진들이 예쁜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컵 같은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허. 그래서 이제 그런 컵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실용적인 종류의 토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함안에 있는 마리산 고분에서는 지금 저 기마 인무령 토기마의 버금가는 네. 사슴 모양의 예쁜 토기가 나왔어요. 아, 사슴 모양의. 네, 몸통이 이렇게 둥그렇고 사슴이 고개를 살짝 돌려서 뒤를 보는 모양이에요. 너무 궁금한데. 모티브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 예. 기마 인무령 토기랑. 근데 굉장히 예뻐서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우와, 예쁘네. 네. 그래서 쟤는 나오자마자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야, 저건 진짜 섬세하다. 네. 사슴 모양이. 네, 그래서 머리를 살짝 뒤틀고 있고 이제 하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은 저긴 항상 불꽃 무늬가 토기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굽 받침 부분에 보면은 불꽃 무늬가 있어요. 역시 불을 잘 다룬 네네네. 곳이네. 그래서 저 몸통을 살짝 뒤를 돌아선 그 모습을 보면은 예, 저기 굽 받침에 보면 불꽃 모양. 그래서 예. 이렇게 토기를 쭉 보다가 어느 순간에 불꽃 모양이 그릇 받침에 있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저거는 이거는 하만 쪽에서 나온 것 같아. 메이드 인 가야? 가야 중에서도 하만. 하만. 이러면은 야. 사람들이 굉장히 있어 보이게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시그니처처럼 그렇구나. 거의 한 90%의 확률로 예. 하만 쪽에서 등장을 합니다. 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이제 가야라는 나라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를 그러네요. 아우르고 네. 더불어서 또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었던 여러 특징들이 가야에도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신다면 네. 그 시대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넓은 시선으로 보는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삼국의 존재감에 가려져서 우리가 좀 소홀히 했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될 나라인 것 같습니다. 가야의 기마 인무령 토기와 또 철제 갑옷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